오늘 강의를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에너지 일을 좀 했고 에너지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특히 원자력 일도 좀 했습니다. 근데 원자력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원자력이 얘기하되면은 모두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원전은 탈원전이냐 아니냐, 원자력이 위험하냐 아니냐, 이게 다툼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에너지의 역사성, 과거에 우리가 아주 과거에는 아주 동력원이 없을 때였고 산업혁명 시절에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위에 석유의 시대가 왔고 지금 천연가스의 시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를 다루는 논쟁으로 빠지면 어찌 보면 정말 더 큰 거, 제대로 봐야 될 그림 전체를 못 보고 그 일부만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체가 무엇이냐, 에너지 정책의 전체, 이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안보라고도 표현하고도 하고, 에너지 독립이라고도, 미국 사람들은 에너지 인디펜던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시큐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또 에너지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필요한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쓸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플러스 이 시대에 따라 틀려지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기후 변화,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화석연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이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문제, 하나는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에너지 환경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에너지와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이라는 측면, 큰 그림 아래에서 볼 때 다른 것들, 신재생은 태양광은 무엇이고 원자력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좀 더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시에 맞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보통 지구 온난화가 하고 지구가 더워지고 기후 변화를 하면 개인의 어떤 에너지 절감 노력,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끈다거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는데, 물론 그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 그림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뭔지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존 케리 대사가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이루어진 파리 협정,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문에 미국 대표로서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 서명을 하는데 거기 무릎에 손녀딸을 안고 서명을 해요. 이게 손녀딸을 무릎에 앉히고 서명을 한다, 무슨 나름대로의 상징을 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서명은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서명이 아니고 이 손녀딸과 같은 후세대를 위한 서명이다, 이런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4년의 기간 동안 공화당 행정부가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있다가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를 총괄하는 특명 대사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제 얘기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4년은 적어도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어떤 대응 노력, 그것도 국제적인 노력, 국제사회가 같이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마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노력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노력을 하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100%인 나라에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 명분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인류의 어떤 공동의 노력에 불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활동에 상당히 피해,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먼 나라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뭔 일인가를 해야 되는 닥친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작년에나 뭐 간혹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작년 여름 유럽의 일기에 뭐 빨갛게 되어 있죠. 그 극심하게 더운 폭염의 여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산불 2019년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이 뭐 가서 뭐 헬리콥터로 물을 해서 아무리 해도 산불 하나를 막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6개월간 지속됐었죠.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집중호우, 그리고 금년 초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텍사스의 정전, 아주 폭설과 정전, 이런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 양적으로도 많아졌고 그 질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인데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 기후변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구의 온도가 전 지구적으로 얼마 올랐느냐, 약 100년 동안 평균 온도가 0.9도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는 2.5도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전체는 1.8도 정도 오른 걸로 지금 나옵니다. 기후변화는 어저께 비가 오고 오늘 해가 뜬 것은 기후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날씨가 변한 겁니다. 기후변화는 일정 기간 이상의 평균적인 그 기후 상태가 과거와 달라지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 지구 평균 온도가 과거 10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느냐. 실제 보시면 저기 오른쪽 표, 이게 좀 안 나오지만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0.9도가 올랐는데 실제로 매년을 보면 오르는 해도 있고 떨어진 해도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날짜가 항상 0.9도 올랐다고 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100년을 통계를 놓고 보면 1910년에 13.42에서 2000년에 14.3으로 바뀌었다. 0.9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그 변화폭이 크죠. 이런 상태가 첫 번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왼쪽에 보는 표는 CO2, 소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3% 또는 10%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얘기하는 거. 화석연료는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데서 나오는, 그걸 태우다 보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 기온이 이제 이거는 아까는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IPCC라고 국제 정부 간 협약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여기에서 연구한 건데 앞으로 어떤 과정이 될 거냐, 성장이 되면서 잘 컨트롤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성장이 되면서 컨트롤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저 첫 장에 나온 대로 그 시나리오에 따라 틀리지만 21세기 말, 다시 말씀드리면 2100년에 지금보다 우리 과거 100년 동안에 0.9도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잘하면 1.9도가 오를 것이고 잘못하면 5.2도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9도가 오른다는 것은 과거 100년에 평균 0.9도가 올랐는데 평균 1.9도, 가장 잘했을 때 시나리오로 봐도 작년 100년보다는 2배나 더 많이 기온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5.2도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지금 이런 국제기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물론 수치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가 이상기후가 돼서
폭염이 증가하고 가뭄이 사막화가 나고 그다음에 폭우 및 홍수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식수 부족, 육상생물의 종의 감소, 그다음에 식량 생산 시스템의 붕괴. 우리가 지구에서 한 35만 종 정도의 지구에 식물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그 중에서 일부에서만 우리가 식량으로 택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밀도 그렇고, 밀도 작은 밀, 뭐 우리 예전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통일벼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통일벼 이전에 비하면은 수확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서 이 품종의 개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것은 빛이라면, 항상 그늘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품종을 개량해서 쓰다 보면 나머지 품종들은 거의 도태가 되게 되고, 만에 하나 우리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인데 어떤 그 전염병이, 그 병충해가 그 품종에만 그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생겨나면 굉장히 급격하게 식량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양한 종을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품종이 줄어들면은 식량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뭐 기후변화로 인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평균 온도의 상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건 평균 온도하고 해수면입니다. 이 그림은 해수면이 그대로 간다면은 52 내지 91cm가 늘어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쪽 밑에 있는 그림은 그 베니스의 상인 베네치아의 그림입니다. 이게 100년 후에는 저쪽에 있는 섬들이 다 물에 잠길 것이라는 거고, 이런 유형의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평균 2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저 해수면이 저렇게 52 내지 91cm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의 삶의 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 아까 존 캐리가 데리고 무릎에 있었던 그 손녀딸의 미래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후 변화가 왜 생겼지? 그러면 뭐 온실가스잖아.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멀었죠. 기후가 뭐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었지. 과거에 뭐 빙하기도 있었고 감빙기도 있었는데 지금 좀 오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런 주장들이 다수였던 게 사실 1980년대까지였어요. 1980년대 이 무렵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일부 과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왜 올랐을까? 그래서 보니까 결국 뭐 과학자들은 이제 좀 더 어렵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비닐하우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태양으로부터 온 열이 지구에 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다 빠져나가지 않고 온실과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빠져나간다면은 지구는 완전히 인간이 얼어 죽어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왔다 갔다 나간다면. 근데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이 온실가스가 막아줘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온실가스였죠. 그게 하나의 그 하우스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막아주는 열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온실효과라고 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많아졌다. 왜 많아졌느냐? 보니까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나온다. 화석연료라는 석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석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좌석,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의 신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그 모든 것이 석유화학 제품이 아닌 게 없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아닌 거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삼배옷 입고 다닐 때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석유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석탄이 나왔죠. 이게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산업혁명을 자꾸 산업혁명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증기를, 그러니까 어떤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에서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배도 다니게 하고 증기 기관차도 다니게 하고 했던 겁니다.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그 산업혁명의 근본은 뭐냐?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지나가고 석탄을 계속 유지하면서 석유, 지금은 더 골든 이어로 내추럴 가스라고, 지금은 가스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집에 다 가스로 밥을 먹고 다 가스 연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는 이 지구 역사에서 오랫동안 퇴적되어 왔던 동식물의 잔해가 쌓이고 쌓인 것을 꺼냈더니 그걸 태우니까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인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석탄, 석유, 가스의 화석연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우리의 인류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연소시키는 과정에 나오는 CO2가 지구를 덮어서 온실 효과를 나타내서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석탄, 석유, 지금 사람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소 다 없애야 돼. 맞는 말씀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온실가스를 대책을 하려면. 그런데 꼭 가끔 에너지 문제를 다루면서 자꾸 가치를 선과 악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석탄은 나쁜 거야는 아니에요. 석탄을 줄여야 되는 맞는 말이지만 석탄은 나쁜 거야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줄여야 될 때죠. 그래서 이제 한 1980년대, 1990년대 되면서 온실 효과가 있는 거고, 온실 효과의 원인은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겁니다만은 메탄가스 이런 등등을 포함한 온실가스가 그 주범이다. 그런 것까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인류의 편익, 인류가 아주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인류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썼던 화석연료가 알고 보니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보고 이렇게 온도를 높이고 있구나. 여기에 나름대로 다수의 과학자, 다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다수의 과학자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거예요. 여기까지 합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온실가스를 줄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그렇게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해수면 하는 현상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해 봅시다 하고 모인 게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에 각국이 오죠. 상당히 많은 나라가 왔고, 책에 보면은 당시는 부시가 미국 대통령일 때인데 부시가 거기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가서 괜히 우리만 많이 줄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갔습니다. 가서 논쟁이 막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인류의 책임인 것까지는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책임질 거냐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선진국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개도국 중에 특히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많이 배출하니까 당신이나 우리나 같이 책임지자. 공동의 책임이다.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제대로 근대화를 못 해가지고 석탄이고 석유 별로 떼지도 않았다. 너희들도 석탄 떼고 할 때 우리는 나무 떼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해 있는 온실가스는 다 선진국이 배출한 건데 책임을 같이 어떻게 지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나온 답이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공동의 책임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이 선언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같이 선언했다는 의미밖에 없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공동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져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같은 말을 표정적으로 공동선언에 발표를 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 회의를 평가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저렇게 공동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저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2년에 저걸 하고 나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해요. 여기 지금 저희 캅3라고 써 있는데 교토 3차전. 이제 그때부터 나서는 게 이제 당사국 회의라고 해서 캅이라는 회의를 붙여서 금년에 아마 캅을 하면 26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캅3 회의가 교토에서 열립니다. 자, 이제 교토에서는 그렇게 common but differentiated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막 해요. 하면서 결국은 그 최종적인 타결에는 못 이루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부속서에 이제 서명을 한 32개 나라입니다. 주로 미국, 유럽, 일본, 유럽 국가들을 이런 나라들은 이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6%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면 그거에 5.6%를 줄이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얼마를 줄이겠다는 거. 나라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5.6%를 일본은 얼만큼, 영국은 얼만큼, 프랑스는 얼만큼 해서 국가마다 나눠가 32개 나라는 그렇게 나눠온 거고 나머지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은 아무런 그런 숫자의 규정 없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끝냅니다. 이게 교토 회의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산업부에서 지금의 산업부죠. 산업부에 공무원을 할 때 들은 얘기로는 그때 이제 이 기후변화 협의회에 이제 우리 대표로 가셨던 분, 수석 대표로 가신 분이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압력을 받았다고. 일본 사람들은 왜 한국이 원액수 국가에 안 들어오냐. 그래서 아주 자존심 상하게까지 했는데 우리로서는 그 원액수원 국가 들어가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그냥 한순위 그냥 줄여지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그냥 줄이자 말로 한다고 줄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고 이게 교토 회의입니다. 근데 교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왜 실제로 당시에 제일 이미 거의 이때가 중국의 배출량이 미국의 배출량이 막 넘어섰거나 그 넘어서기 직전이가 그런 시점일 겁니다. 제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은 안 하고 왜 우리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미국이 또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협약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포스트 교토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 논의가 여러 차례 됩니다. 코펜하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2015년에 파리에서 정말 Universal and Comprehensive 모두에게 적용되는 197개국이 동참하는 포괄적인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이제 이 구축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구축의 과정을 알아야 왜 트럼프는 탈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뽀로 그냥 나 싫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또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공화당 정부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논쟁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이 논쟁의 핵심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논쟁이고요. 개도국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인데 특히 중국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싸움 내지는 논쟁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싫어가 아니고 자 생각해보자. 이게 온실가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지구상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몇십 년 가는 건데 왜 지금 우리가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느냐. 지난 100년간을 전부 누적해보자.
왜냐하면 100년간 누적해 보면 최근 10년은 우리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과거 90년, 100년 전에는 우리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과거에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서 서로 맞춰야지 어떻게 지금 금년도 하는 거 가지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이게 나라 단위로 하지 말고 1인당 배출량으로 따져보자. 1인당. 우리가 이만큼 배출했으면 중국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14억이라고 이제 15억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1인당 배출량은 우리가 그렇게 안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말도 말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 중국 사람은 뭐 조금만 배출해야 되고 미국 사람은 많이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명분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중국에서 나오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공장에서 나오는데 중국 공장이 뭐 만들어지는 물건이 어디 중국 사람들이 쓰느냐? 대부분 다 전 인류가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하나의 전 세계인을 위한 공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논리로 무장을 하고 중국 대표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저거를 그 논리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뭐냐? 자, 그러면 다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에 맞게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걸로 하자. 감축 방법도 설정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지난 교토 때처럼 얼마를 줄이자 해서 딱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자 내와라.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이전에 보시면 밑에 주요국 동향에서 저 NDC라는 걸 세 개를 한번 보시면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 그걸 내는 건 그러니까 정해서 너는 얼마 줄여, 너는 100 줄여, 너는 50 줄여가 아니라 각각 줄이는 방법을 내니까 미국이나 EU는 뭐라고 그랬는가 기준전도가 다르죠.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에 한 배출량보다 26 내지 28%를 줄이겠다. 이걸 내요. EU는 30년까지 단위가 틀리죠. 90년 배출한 것보다 40%를 감축하겠다. 계산하면 이 두 개는 계산해보면 수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05년에 배출한 수치가 이미 기록으로 나와 있고 90년에 배출한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보다 40%면은 얼마를 줄이는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요. 근데 이제 중국이 재밌어요. GDP당 탄소 배출량을 60 내지 6%. 이거 말로 쓰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GDP당 탄소 배출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GDP당. 자, 예를 들어서 GDP를 05년 GDP입니다. 05년 GDP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2030년 GDP가 만약에 중국이 성장을 해서 200이 됐다고 치면 05년에 GDP가 100인데 온실가스를 100을 배출했다고 하면은 GDP를 분모로 놓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자로 넣으면 100분의 100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근데 2030년에는 GDP가 200이 됐어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만약에 120을 배출했다 그러면 200분의 120이 되니까 0.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6이 되면 40%를 GDP당 배출량은 40%를 감축한 겁니다. 1에서 0.6이 됐으니까. 그런데 절대량으로 보면 2005년에 100을 배출했는데 2030년에는 120을 배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DP가 크게 성장하면 배출량도 좀 늘어도 그거보다 적게 만들면은 이 목표를 자기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우리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이니까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성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온실가스를 인정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2015년에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됐든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더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용인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 파리 협약에서 탈퇴할 명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숫자를 씀으로써 GDP당 탄소 배출량이라는 거를 NDC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자기의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싫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선거운동 중간에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여기를 제가 표현을 한국어 번역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지만 혹스라는 단어를 혹시 찾아보시면 사전적 의미는 사기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중국 사람들의 사기에 미국 민주당 정부의 그 협상 대표단이 속아서 그냥 그걸 받아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선거운동 기간부터 하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파리 협정은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그래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결국은 선언을 해서 최종적인 탈퇴는 2020년에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협정상 탈퇴를 선언하고도 3년 후에 3년이 경과되어야 탈퇴 통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미 선언을 하는 순간에 탈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정은, 파리 협약은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완전히 그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지고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이 첫 번째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파리 협약의 복귀입니다. 복귀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 대응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첫째, 민주당 정부는 과거에 했던 대로 저 협약에서의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국가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권이 바뀌어 보니까 이게 동력을 잃는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세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게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권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이제 1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협약에서는 미국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협약이 동력을 받고 갈 건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이냐? 그 동력에서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는 제가 아까 무역 의존도 100%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총 GDP가 라플리아 1조 달러가 좀 넘는다, 1조 1000억 달러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의 규모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GDP와 무역 규모와 GDP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100%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단순히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이성만 치고 잘 못해라고 비난을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기후변화 이런 석탄 화력 많이 쓰는 나라는 안 된 수입을 규제한다거나 탄소세를 붙여가지고 관세를 많이 높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제사회 흐름에 쫓아가고 따라가고 맞춰 나가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그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당위적인 명제는 물론 있습니다. 인류가 정말 손녀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당위적인 명제 더하기 현실적인 우리의 해야만 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역시 2015년 앞에를 잠깐 돌아가셔 보시면요, 2015년에 우리도 NDC라는 걸 냈습니다. 내셔널리 우리 스스로 결정한 우리 어떻게 줄이겠습니다 하고 냈는데 2030년까지 이제 배출 전망치 대비 37%.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숫자로 몇 년 대비가 아니라 배출 전망치라는 수단을 썼어요. 여기 뭐냐면 Business as usual, BAU라고 합니다.
이 지금같이 그대로 가면 배출이 될 거로 예상되는 2030년에 예상되는 수치보다 37%를 줄인 만큼을 내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당시에 낼 때 이미 우리가 같이 낸 게 뭐가 있냐면 배출 전망치를 같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배출 전망치 숫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37%를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그때 배출 전망이 잘못됐어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와 똑같이 우리도 절대적인 감축 의무 수치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으로 그 얘기를 비록 배출 전망치라고 냈다고 해서 어떤 탄력성을 갖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러니 이 수치를 줄이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 수치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줄일 거냐,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기만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 산업 부분, 공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의 포항제철 공장, 그 다음에 광양제철 공장에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 전체 배출량의 약 10%를 지금 어라운드 10%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줄이려면 아주 획기적으로 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포스코가 조각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전기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어디입니까?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그다음에 시멘트 뭐 이런 것.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적게 써야만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결국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거죠.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막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줄이는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 줄이면 우리가 차는 안 막혀서 좋겠습니다만은 경제는 위축된다는 거죠. 실제로 빌 게이츠 책에 보면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백만 명이 죽으니까 몇백만 명이 죽으니까 에너지가 줄은 양이 5%가 줄였다고 그래요. 얼마고.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야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7% 줄이지 숫자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고 진지하게 이게 이행 가능한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같이 돌아가시면요. 자, 에너지 부분, 특히 전기 부분은 어떻게 할까 보면 자,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그럽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나 오늘 집에 가서 내일부터 마트 갈 때 이제 비닐방도 안 쓰게 에코백 갖고 다니고 집에 코드 다 빼고 다니고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다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첫째로 에너지를 줄이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 메커니즘.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본인 개인 하나하나가 회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금 독일, 미국,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독일은 우리의 3배, 미국 다 2배 가까이 됩니다. 전기요금이 싸죠. 우리가 여러분들 4인 가족이 집에 살면 아이들까지 다 핸드폰 쓰면 1인당 평균 핸드폰 요금 10만 원만 나와도 한 달에 핸드폰 요금 40만 원 나옵니다. 전기요금 여러분들이 어느 되게 보통의 사람들 아파트 30평 40평에 산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4, 5만 원 수준일 거예요. 그거 10만 원 넘어가면 요금 폭탄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전기세를 이렇게 많이 받고 나라가 많이.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싸면 줄이겠다는 인센티브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한 달 전기요금이 50만 원, 100만 원이 일상적으로 나온다고 치면
아마 엄마들이 집에 출근할 때마다 불 끄라고 아마 한마디씩 꼭 하실 거요. 그리고 아마 그 말 하기 전에 스스로 끄실 겁니다.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물론 일반 국민들이 써야 되니까 무조건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높은 게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올라간 전기요금을 한전 직원들 뭐 포상금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별도로 써서 앞으로 신재생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쓸 일이 많이 있어요.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걸 전기요금을 낮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수요 관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뭐 지구가 오늘은 전국토가 전기 하루 끄는 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택한 시스템은 그런 가격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택하기 때문에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집에 이제 예를 들면 요즘 LED 등을 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백열등, 그다음에 형광등, 지금 LED 등을 쓰면 훨씬 더 작은 에너지를 써서 그 빛을 냅니다. 기술이죠.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저절로 아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 아까 말한 대로 전기요금 올리는 걸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아껴서 허리띠를 조이다가 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쓸 수 있을 만큼 쓰는데 효율이 좋은 걸 쓴다면 훨씬 더 그게 더 복지에 좋은 거죠. 그런 기술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래도 사람들은 편하고 싶어하고 낭비하고 싶어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가 정말 사회적 책임으로서 절약을 하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드리는 말씀은 가끔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이 마치 절약을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게 수요 쪽입니다. 자, 수요를 하는 것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걸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급 쪽에서는 전기를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해도 그 모든 걸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면은 888톤의 온실가스가 나오고 태양광은 85톤, 뭐 원자력은 29톤, 천연가스 우리 가스 발전소만 마치 안 나오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석탄 대비 절반 정도 수준, 60% 정도 수준이 되고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입니다. 거기서도 온실가스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는 쓰는 걸 줄여야 되고 수요 쪽에서 공급 쪽에서는 탄소가 덜 나오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믹스를 바꿔나가야 된다. 제가 모습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화두를 우리의 화두가 기후변화와 탈탄소화라면 그 다음에 원자력 어떻게 쓸 거냐, 태양광 어떻게 쓸 거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자력은 다른 문제 있으니까 쓰지 마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원자력 20% 30%인데 그거 안 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막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탄이라도 써야 되고 가스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는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기후변화 협약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후가 변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 적응입니다. 적응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물 관리, 뭐 지금 과거에 그렇게 뭐 6월 달이면 장마철이 오고 좀 지나면은 뭐 땡볕더위가 오고 하는 그런 날씨가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기습폭우가 오고 하는 날씨가 됐는데 물 관리 시스템은 과거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새로운 기후에 맞는 물 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생태계에 위해서 취약생물 보호하고 이런 등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위 말 종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숙제들, 그다음에 식량 문제, 그다음에 건강 보건의료 체계, 이게 이제 뭐 날씨가 그러면 그것도 변화됩니다. 그다음에 국토 연안 조성, 이런 것들이 다 이 개혁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2019년에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정부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감은 기후변화 하면 특정 부서에서 에너지 어떻게 뭐 수요를 줄이거나 에너지 믹스해서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범국가적 아젠다로 삼아서 이 문제를 각 부서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각 부서에서 얼마나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기업하고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뭐 ESG 경영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ESG 경영은요 뒤에 이제 나오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환경의 environment, 사회적 책임의 social,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거버넌스 세 가지를 합해서 ESG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라는 미국의 그 펀드 같은 경우는 ESG 기준을 못 지키는 회사는 아예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느 날 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사회에서의 흐름, 미국 정부의 변화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보니까 그렇게 지켜나가려면 이거 인바이러먼트 제대로 안 하는 기업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말고 사업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의 배경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ESG를 고려한 투자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회사들은 이제 소위 RE100이라고 해서 신재생으로 쓰는 전기를 100%를 하겠다. 그게 RE100입니다. 리뉴어블의 R이고 그다음에 100% 쓰게 돼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다 해보니까 RE100이라 우리나라도 뭐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럼 자기 공장마다 다 태양광 발전소를 두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사면 우리가 전기요금이 100원인데 태양광으로 만드는 전기가 200원이 든다면 100원을 더 주고 삽니다. 그거를 그린 프리미엄,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면 그냥 RE로 신재생으로 쓴 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RE100 회원사의 에너지 조달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체 수급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1%밖에. 나머지는 다 사. REC도 구매하고 소위 녹색 프리미엄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리뉴어블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기업이 비용만 더 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뭐 구글, 애플, 뭐 BMW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에너지 비용만 기업은 부담이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발전소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RE100을 하는 게 어려움이 겪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지 말고 RE100이 아니라 카본 프리, CFI, 카본 프리, 카본 탄소 배출이 없는 거. 그러니까 딱 다른 거 한 가지예요. RE100과 CFI는 한 가지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RE100 대신에 이제 탄소 중립, 탄소 프리 이런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LG와 뭐 여기 나오는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은 앞서 나가는 기업도 있고 그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라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금융권에서부터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만은 하여튼 전 세계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 ESG가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뭐 최근에는 뭐 어떤 ESG 펀드 만들으니까 뭐 완판되고 그랬다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ESG 세 가지 중에서도 인바이러먼트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인바이러먼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온실가스의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이거는 뭐 사실 지역사회가 할 거는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사회가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분산형 전형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저 어디야 새만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군산에 새만금 광조제에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대단한 역사를 해놨죠. 근데 거기 지금 태양광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규모로 만들면 그건 분산형 전원은 안 됩니다. 제주도는 분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런 목적을, 왼쪽에 나오는 이런 수치적 목적을 가지고 도내 전력수 100%를 신재생으로 하고 도내 등록 차량의 75%를 전기차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자립 도시. 그래서 실제로 풍력 발전소 이런 거는요, 제주도는 그 발전 사업 허가도 도에서 합니다. 그 이제 보통 이런 일반 우리 내륙에서는 산업부가 정기위원회에서 해주는데 제주도는 그 권한을 제주도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자기들 실적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최초 풍력 발전지 그 지정 2011년에 이미 넘어갔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태양광 보급 사업, 뭐 여기 뭐 가파도 자립섬 등등해서 제주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섬인데 전기의 섬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태양광은 낮에 전기가 많이 나오죠. 풍력은 바람 불 때는 나오는데 바람 안 불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많아져 버리면 이게 전기라는 게 특성이 모자라도 안 되지만 이게 전선을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를 안 쓰는데 전기 발전소에서 많이 나와 버리면 이게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안 돼요. 아마도 안 되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풍력 발전소를 급하게 세우는 명령을 내린 게 77번이라고 그러고 금년에는 200번이 넘을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도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이 되려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전라북도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새만금 같이 거대 큰 형태의 발전소, 신재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 분산이 되는 거 아니고 마을 단위, 그다음에 지역 단위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자꾸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환전해서 큰 발전소를 지어서 우리한테 전기를 주려면 발전소도 큰 걸 지어야 되고 큰 걸 짓는 거를 결국은 화석연료 아니면 쉽지 않으니까 그럼 거기서 전기가 많이 나오고 송전선 다 깔아야 되죠. 변전소 만들어야 되죠. 또 배정 동부까지 다 하다 보면 CO2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형으로 가야만이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큰 거를 만들자는 게 우리도 뭐 저쪽 울진에 큰 원자력 발전소 있듯이 우리도 여기다 큰 태양광 발전소 짓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역에 맞는 규모의 것들을 지어나가는 그것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하나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인류의 과제, 국제사회의 거대 아젠다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화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정치 일정 자체가 내년에 또 변화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유심히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